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밖의 경제 소식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대통령의 그 워딩을 보면 굉장히 은행에 강한 질책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민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굉장히 힘든데 은행들은 이번에 뭐 고금리로 성과급 잔치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조처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은행의 그 이자 장사 또 은행의 그 수익을 이용한 돈 잔치 이것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대책을 서둘러 좀 만들어 달라고 아주 특별 지시, 특별 당부를 했는데요. 예. 자, 여기에는 나름대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은행은 민간 기업인데 은행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왜 사회가 왈가왈부하느냐 이런 시각이 또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경영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과는 아주 무관한 그야말로 횡재를 해서 번 돈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횡재라는 것은 영어로 윈드폴인데요. 토끼가 사과나무 밑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사과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토끼가 토끼 옆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토끼가 먹을 것이냐, 지나가는 거린이 먹을 것이냐 싸우는 그런 어떤 이솝 우화에서 이제 횡재, 윈드폴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은행은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은행은 아무 손을 쓰지도 않고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대출 받은 사람들이 물가 잡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이자를 내는 곳은 은행이다 보니까 은행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돈이 막 쌓여 들어온 겁니다. 예. 그 돈을 가지고 뭐 50대 중도 퇴직하면 1인당 퇴직금이 6억, 평균 6억. 그 밖에도 엄청난 지금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돈을 버는 그거 자체는 상당히 나름대로 바람직하지만은 예. 그 돈을 버는 구조나 또 번 돈을 가지고 어떤 사회 위화감이 생길 정도로 지금 펑펑 쓰고 있다는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분개,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한쪽에서는 지금 영끌 투자자들 매일매일 또 매달 높아지는 금리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스페인 같은 나라는 은행을 상대로 횡재세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왜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은 전체 대출자의 80%가 고정금리 대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고요. 충격을 거의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반대로 80% 이상이 변동금리, 금리를 변동할 때 바로바로 올라가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수신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예대 마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윤석열 대통령은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좀 더 의미 있게 써야 되지 않느냐. 예. 구체적으로 은행에 충당금을 좀 쌓아서 네. 그것을 해서 은행의 건실화를 기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돈 잔치를 한다는 것은 위화감을 더 조성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상생기금 이런 데 은행이 번 돈을 가지고 좀 그런 데 돌린다든지 또 금리 인하 속도를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속도를 좀 완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이제 하나의 우리 은행의 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같이 잘 사는 하나의 중대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라는 용어를 썼고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위화감이라는 용어까지 썼으니까 강한 지시와 강한 질책을 한 거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연말정산 많이 하셨을 텐데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직장인들이 내는 건데 직장인들은 뭐 다 그 월급도 다 투명하니까 세금도 투명하게 내서 유리천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근로소득세 국가가 가져간 근로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 예. 이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이 무려 지난해 57조 원 정도가 그쳤어요. 예. 자, 이것은 그 전에 5년 전과 비교하면 5년 전 2017년도 당시에는 34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5년 평균 68.8% 늘어났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세가 40% 남짓 늘어났는데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세는 그의 50% 이상, 1.5배 이상 더 많은 예. 그런 세금을 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월급쟁이들은 세금에 관한 가장 착한 한 푼도 탈세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그냥 내는 거죠, 뭐. 그렇게 탈세를 못 하는 건지 네.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 한 푼도 탈세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직장인들에게만 이렇게 높은 세율 증가율이 나온다. 이 왜 이러냐? 이 그러게요. 문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 기재부는 일단 지금 근로소득자가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돈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과세 대상자가 많으니까 세금도 늘어날 수가 있지만 그 요인보다는 더 큰 요인이 인플레와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금 근로소득세 세율을 보면요. 예. 4,600만 원까지는 15% 세금을 매기다가 4,601만 원 되면 24%로 세율이 껑충 뛰거든요. 연봉이요? 예, 연봉 예.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4,5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던 사람이 네. 실질 소득은 물가보다도 별로 안 올랐는데 예. 그게 살짝 높아지면 세율이 9%포인트나 오르니까 15에서 24% 껑충 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인이 많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근로소득자가 늘어난 것보다도 물가 상승 때문에 이 소득세 세율은 경직적으로 예.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대로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가 결정적인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정부도 이 8,8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에서는 올해부터는 그 세율을 좀 조정을 하기는 했어요. 예. 이게 근로소득세 세율을 아주 오래간만에 조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는데 그러나 이제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런 조정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경제난 때 네.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근로소득세는 전 국민의 그 전체 소득자의 상당수가 아예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중산층의 직격탄이다. 그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소득세 세율 체계 또 물가가 이렇게 급변하게 바뀔 경우에는 그 과표에 따른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도 좀 신속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영업자 이런 거보다 특히 근로자들 월급쟁이들의 이 근로소득세가 올라간 거에 대한 기사 제목 중에 월급쟁이가 봉이냐, 직장인들이 봉이냐 이런 제목이 있던데 그럼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 봉이 김선달의 봉인지 유머 1번지 나는 봉이야. 그러니까 일단 그 세금을 소득 대비 세금 내는 비율 이렇게 본다면 직장인들이 가장 비율이 높은 세금을 내고 있죠. 예.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을 꼭 뭐 내가 희생을 당한다기보다도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세는 정말 요새 전세 주위에서 전세 구하려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잘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그라고 하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서 전세금을 이제 보증금을 내면 전세금 나중에 떼어 먹을 때 반환해 주는 게 허그잖아요. 예. 근데 요새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허구도 그걸 다 보증해 주니까 고간이 빌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그라는 게 도시주택보증공사 이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스펠링 하다 보니까 허그 끌어안는다 이런 네네, 뜻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너무 많이 끌어안아서 예. 이제 본인이 탈진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이 주택 그 전세 보증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일반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갈 때 그 보증 수수료도 물론 냅니다. 보증료를 내고 나면 만약의 경우에 전세금을 합법적인 상태에서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먼저 주택보증공사인 허그가 돈을 먼저 내줍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제 법률 체계에서 대위변제라고 그러거든요. 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입장을 대신해서 돈을 내준다. 그런 다음에 저 주택보증공사 허그는 그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안 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이제 받는 이런 구조인데요. 예. 여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세 부도가 워낙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허그에 자금이 지금 조기 조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 보증을 못 해주는 사태. 그런데 보증을 좀 많이 해주고 대위 변제를 해주더라도 그것을 사후적으로라도 구상권을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면 그런 대로 만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현재 구상권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고 있는 이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허그도 80%를 지금 떼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자금 고갈로 현재 허그는 자기 자본의 60배를 초과해서 보증을 해줄 수 없다. 법에 예. 돼 있는데 현재 지금 56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개정이 없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증을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건이 바닥은 나면 어쨌든 일반 그 전세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어쨌든 국가나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해야지 전세금에 대한 안심을 갖고 전세를 계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다 허그에서 떨어지면 다시 또 세금이 투입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에서는 자기 자본의 70배까지로 보증 한도를 높이자 이런 결국 이제 국가의 세금으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또 이제 어느 정도 더 높아지면 한도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를 들어갈 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그 차이가 예.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전세 사기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실제로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매가에 너무 높은 경우에는 뭐 월세와 전세를 좀 병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각자가 이런 어떤 이 전세 사기나 전세 자금 취급 불능 사태를 미리 대피하는 노력이 예.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허그에서도 네. 5월 달부터는 현재 매매 대금의 전세 대금이 매매 대금의 90%를 넘으면 이제 전세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했죠. 예. 뭐 그런 대목도 좀 정책적 어떤 대책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학 박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 박사님의 조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다는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거 하나는 확인하고 전세 계약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가 예. 그 자기가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매물에 네. 건저당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세입니다. 시세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임대인이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가격차가 확연히 나야 된다. 그다음에 정 가격차가 안 나면 예. 그중에 일부를 월세로 좀 돌려서 예. 월세와 전세를 그 병용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주택 임대 보증 예. 이거는 반드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잘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중에 경제 정책의 무게추의 변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이 주된 그 핵심 내용인데 경기 대응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얘기인데요. 예. 한마디로 추 부총리의 얘기는 현재 물가 굉장히 높지만 점점 떨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올 하반기에 가면 3%까지도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물론 물가 관리를
계속해서 세심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예. 물가를 잡는다고 해서 너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경기가 침체돼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방향을 상당히 그 경기 회복 또 경제 성장률 향상 이런 쪽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물가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저는 결코 아닙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그 빚잔치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잔치를 하던 것보다도 충당금 비율을 높이고 또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이런 얘기도 결국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기가 타격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경제 각 주체들에게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좀 감축시켜 주겠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적 의지 이런 것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정책 기조에 어떤 하반기 이후에 전환이 가능하다. 그와 동시에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하나의 자신감 예.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정확한 그 발언은 은행의 돈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물가가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물가가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서 좀 안정을 찾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물음표를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추경호 부총리의 현재 그 발언, 현재 경제 통계 각종 지표를 살아있는 통계를 가장 빨리 취득하고 있는 부총리의 전망으로 저는 올 상반기에 물가가 4%, 또 하반기에 3%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연평균 3.5로 떨어진다 이러는데요. 이것은 한때 6%까지 갔던 상황에 생각하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물가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환율이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국제 유가가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제 유가도 한때 130배럴당 130달러 갔는데 지금 80달러 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요인들 그 밖에도 국내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해 와서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수요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자.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이제 공공요금인데요. 예. 공공요금도 한 4개월 어떤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네.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정부의 현재로서의 전망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열흘 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동결 아니면 뭐 올릴까요? 예, 결국은 이 금리와 물가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니까 예.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현 상황에서 거시경제 지표가 그 현재 안정 기조로 간다면 이번에는 예.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다. 그런 쪽에 더 무게 중심이 두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